가족에 관한 사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직 겪은 지 약 2년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사건이죠.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진 카센터를 하며 연년생인 저와 여동생을 키우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닌 주부셨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머닌 주부치곤 집안일에 별로 손을 대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안일은 돈을 벌던 아버지의 몫이었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집안일과 돈 버는 일을 모두 맡기고 주로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쇼핑을 하는 등 유유자적한 삶을 사셨어요. 혼자 일하랴 집안일 하랴 어머니에게 불만이 쌓이실 법도 한데 아버지는 어머니께 화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철이 들어가며 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많이 거들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이렇듯 아버지가 어머니께 쩔쩔매셨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당신이 저녁 좀 해줄 수 있을까? 피곤해요? 인성이 낳고 몸푼 지 이틀 됐던 난 찬물에 발 푹푹 담가가면서 하루 종일 이불 빨래도 했어요. 그것도 한겨울에요. 바로 당신 어머니 때문에. 그뿐이면 어디 다행이게? 어머님이 우리 윤경이 낳았을 땐 딸 낳았다고 그렇게 구박을 해대서 나 제대로 병원에 누워있지도 못하고 퇴원했다가 갑자기 과다 출혈이 생겨서 황천길 입구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런데 뭐? 고작 피곤하다고 저녁을 못 차려요? 그건 다름 아닌 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 나이 7살 때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는 그전까지 우리와 함께 살며 어머니를 엄청나게 구박하셨거든요. 어린 제 기억에도 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대단했습니다. 나 땐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그저 당하고만 살았다. 너희 아버지가 말리려고 해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날 계속 지켜줄 수 있었겠니? 게다가 너희 할아버지 일찍 보내고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애쓴 너희 할머니한테 니들 아버진 죄스럽다며 그 흔한 화조차 못 냈었어. 어머닌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이었다며 치를 떠셨습니다. 그 세월에 대한 죄책감에 아버지는 어머니께 그렇게 헌신하셨던 거죠. 어머니 또한 보상 심리로 아버지께 모든 일을 다 떠맡겨버린 거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저희 집에서 제일 크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치를 하든 돈을 요구하든 아버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진 우리 남매에게도 어머니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힘든 시간을 보낸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지금의 아버지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우린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저보다 먼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던 전 3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죠. 저와 동갑이었던 아내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소위 말하는 기가 센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털털하고 호탕한 것이 마치 여장부처럼 느껴져 저는 첫 만남부터 아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1년간의 연애 후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려고 그랬는지 저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이 됐어요. 우린 그동안 작은 전셋집을 구해 살기로 했죠. 그런데 순조롭던 결혼 준비 중 작은 고민거리가 생기더군요. 그건 바로 어머니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대도 가족끼리 살 부딪히고 살아봐야 정도 빨리 드는 게다. 아, 어차피 너희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도 2년 정도 남았다며? 괜히 전셋집이니 월세집 구하는데 돈 쓰지 말고 그동안 합가해서 같이 살다가 아파트 입주해. 저는 어머니의 말을 거절했어요. 드세고 까칠한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았으니 아내가 불편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저는 옆에 있는 아내에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오히려 아내는 덤덤히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날 전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닌 제 선에서 알아서 정리할 테니 따로 신혼집을 얻자고 말했죠. 그런데 저에게 들어 저희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던 아는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난 괜찮아. 나 동대문에서 도매하는 여자야. 이 바닥에서 목소리 큰 아줌마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런 분들 많이 겪어봐서 괜찮아. 아무리 성격이 특이하시다고 해도 당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님 때 존중해드리고 싶어. 게다가 어차피 길어야 2년도 안 되잖아. 저렇게 원하시는데 좀 들어드리지 뭐. 내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아내는 늘 그렇듯 유쾌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정말 평생에 걸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아내와 전 부부의 연을 맺고 저희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아, 네 엄마 걱정은 너무 하지 말거라. 까칠한 성격이야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시집살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인데 설마 새아가한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들겠니? 아버진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 또한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우리 부자의 생각은 완벽하게 빗나갔더군요. 예, 반찬이 꼴랑 김치에 계란찜이 다야? 너 장난하니? 시부모가 우습게 보여? 예, 새아가, 네 눈엔 여기 먼지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니? 아니 대체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넌 나이가 40이 넘은 애가 여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니? 시집살이를 안 시키긴커녕 어머닌 저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던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못 시켜서 안달이셨어요.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께 늘 당황하지도 화나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꾸했죠. 어머님, 반찬은 2개여도 메인인 부대찌개가 있잖아요. 제가 거의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까 메인 요리는 최대한 신경 쓰는데 반찬까지 여러 개 하긴 힘에 부쳐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반찬 가게에서 사올게요. 아님 남편한테 부탁해 볼게요. 어머님,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남편이었는데 남편한테 더 신경 쓰라고 할게요. 저도 청소할 땐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에 집안일 좀 서툰 게 어때서요? 65이신 어머님도 집안일 잘 안 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모든 여자가 집안일 잘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대답을 마친 아내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어머니께 꾸벅 인사를 하고 유유히 자리를 떴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며느리의 귀가 죽지 않자 어머닌 굉장히 약올라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전 그런 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당신 왜 새아갈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치를 떨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 내가 어머님처럼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하라고 시켰어요. 아님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 억지를 부렸어요.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집안일 제대로 해내는 건 당연한 거죠. 잘하고 있잖아. 괜한 트집 잡는 건 당신이야. 그리고 집안일은 나도 인성이도 다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새아가한테만 이러냐 말이야. 그것부터도 이상한 거예요. 어디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애비랑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다고요. 아주 괘씸해 죽겠어.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나고 말이야. 일하고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집사람 성격이 좋으니까 그 정도만 말하는 거지. 다른 여자였으면 저 진즉에 신혼 이혼 당했다고요. 제가 나가 살자고 해도 어머니 의견 존중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이 바로 집사람인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세요? 솔직히 이 집에서 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머니 한 분뿐인데 그렇게 눈에 거슬리시면 어머니가 좀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이 늙은 애미가 집안일 안 한다고 소리치는 게냐? 아휴, 여보, 쟤 좀 봐요. 자식 다 키워놓으면 뭘 합니까? 결혼했다고 지 아내 편만 들면서 이 애미는 홀대하는데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죽을 뻔하기까지 한 나한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애미가 돼서 뻔히 부족해 보이는 걸 며느리한테 지적도 못한답니까? 나 시집살이 당할 때 당신 어머님한테 화 한 번 내준 적 없는데 새아가 쟤 뭔데 당신도 인성이 이놈도 다 감싸고 돈단 말이에요. 아이고 서러워 내 팔자야.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어김없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진 또 마음이 약해져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셨어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그랬겠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야 원래 어머니 가족이었다지만 아무 잘못 없는 아내는 뭔 죄란 말인가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요. 전 어머니 자식이니까요. 근데 장인 장모님 귀한 딸인 제 아내를 저희 집 사정 때문에 시집살이 당하게 놔둘 순 없어요. 제 아내는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며느리로 고생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전 이미 결혼을 했고 제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그냥 분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 말에 어머니는 더욱 서럽게 악을 쓰며 우셨습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정말 왜 저러시는지 환장하겠더라고요. 아버지 또한 제 아내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새아가 네가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내가 단호하게 막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속에 한이 쌓이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괜히 같은 며느린 전 편하게 사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뭐 억울하기도 하시겠죠. 저도 사람이라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하고 아버님이 집안일 분담을 저보다 많이 해주셔서 참을 수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에휴, 자식도 쉽지 않은 저 성격을 그렇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늘 고맙고 미안하다가. 결혼 전에도 알았지만 아내는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미워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게 이해까지 해주다니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웠죠. 어머니 성격을 잘 아는 제 동생과 매제까지도 가끔 만날 때면 제 아내에게 늘 고생이 많으시다, 고맙다 하고 인사했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진 최대한 아내에게서 어머니를 막아주고 아내가 하기 전에 집안일도 최대한 다 해놓는 등 집안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던 와중 아내는 대뜸 어머니께 여행을 가자고 말하더군요. 여행? 너랑 나랑 둘이? 네, 여자들끼리 근교라도 나가서 콧바람 쐬고 오는 거 어떠세요? 얘 좀 봐라. 너희 시애미가 아주 만만하고 편한가 보다. 그렇게 되바라지게 굴더니 나 같은 건 하나도 안 어렵다 그거야?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어머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이 절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나름 어머님하고 둘만 시간 좀 가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길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자고 할 며느리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평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던 어머니는 안 그런 척하려 애썼지만 여행이라는 말에 신나는 기분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갈 거면 우리나라 말고 외국으로 가보자. 내가 근처 많이 놀러 다녔어도 외국은 안 나간 지 오래됐단 말이야. 제가 요새는 일 때문에 시간을 길게 못 빼서 그럼 일본으로 2박 3일 정도 다녀오는 거 어떠세요? 좋지. 네가 그렇게 정원하니 내가 가주긴 하마. 이 시애미를 편하게 봤다 이거지? 거기 가면 네 편 들어줄 인성이도 시애비도 없으니 내가 아주 시애미의 무서운 맛을 톡톡히 보여주마.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아내를 괴롭힐 궁리부터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이젠 질려버릴 정도였어요. 전 어머니께 화를 냈는데 아낸 괜찮다며 저를 다시 잡아앉히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뒤 아내와 어머니는 아주 걱정스런 여행을 떠났죠. 아낸 괜찮다고 했지만 걱정이 된 전 아내에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행은 잘하고 있어? 어머니가 못 살게 굴진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좀 그만하세요, 낭구님.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이니까 어머님이랑 맥주도 한잔 할 거야. 우려와 달리 다행히 아내는 여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돌아오던 날,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안색이 좋지 않으시더군요. 아내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아까부터 표정도 어둡고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다. 그냥 비행기에서 멀미 좀 해서 그런다. 나 눈 좀 붙지 마. 어머닌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씻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는 어머니께 평소와 같이 여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멈칫한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어색한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그래. 피곤할 땐데 너도 잘 자거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아버지도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놀라운 듯 물었어요. 당신 여행 가서 진짜 어머니랑 많이 친해진 거야? 어머니가 웬일로 저런 말씀을 하셔? 그런가? 난 잘 모르겠네. 아내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듯 얼버무렸습니다. 정말 의아하기 짝이 없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부터 연속적으로 펼쳐지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뭐 하긴 저녁 차리지. 저 새아가가 갈치조림 좋아하니? 새아가가 오늘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온다고 하길래 내가 저녁 미리 차려놨어. 어머니가 이걸 손수 다 차리신 거라고요?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요? 어머니 웬일로 직접 진수성찬을 차리셨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론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본 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희귀한 일이었어요. 퇴근한 아버지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셨죠. 잠시 뒤 집으로 들어온 아내도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을 보고 조금 놀란 것 같았는데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은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아버지와 저만 어리둥절한 상태로 우린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버진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으시더군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새아가 네가 뭘 어쨌길래 이 사람이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냐고? 일본에서 둘이 뭐 했어? 일본에서요? 저희가 뭘 했냐면 말이죠. 아이고, 당신은 새아가 밥도 못 먹게 뭔 말을 자꾸 시켜요. 새아가, 여기 내가 갈치살 발라놨다. 편하게 먹어.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입 닫고 어서 밥이나 먹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어머니가 자꾸 제 아내 눈치를 본다는 거였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는 아내가 조금 인상이라도 쓰면 어디가 불편하냐며 허둥거리고 아내가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치면 허겁지겁 달려와 말리시더군요. 새아가 일하느라 힘든 애가 왜 청소기를 붙잡고 있어? 여보, 당신 좀 나와서 여기 청소 좀 해요. 왜 이런 굳은 일을 귀한 며느리 시켜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 주엔 제가 청소 당번이에요. 저 괜찮아요. 게다가 아버님 지금 감기 기운도 있으시잖아요. 아니다, 됐다. 그럼 차라리 내가 하마. 넌 방에 가서 어서 쉬고 있어. 아이고, 애야. 세탁기도 있는데 왜 쭈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어? 아, 이건 손빨래 해야 안 상하는 옷감이라서요. 매번 하던 건데요, 뭐. 하지 마, 내가 하마. 내가 평소에 안 했어서 그렇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손빨래라면 자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 정말 궁금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머닌 제가 묻기만 하면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한 번 더 어머니가 대체 왜 저러시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전과 마찬가지로 얼버무리더군요. 어머니 진짜 왜 저러시는 거야?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시더니 여행 다녀온 후론 밖에도 안 나가시고 집에 붙어서 당신 눈치만 보시잖아. 일본 여행에 대해 물으려고 하면 기겁을 하면서 말을 돌리시고. 글쎄, 저러신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데 왜 저러시는지.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의미심장한 아내의 말에 저는 궁금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 무슨 생각이 있어도 있지 싶었거든요.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더 큰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늘 아내만 보면 안절부절 못하던 어머닌 여행을 다녀온 지 2주쯤 지났을 때부턴 갑자기 아예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왜 저러시나 싶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건네준 쪽지 하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인성아,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소화제랑 물 좀 가져다 다오. 이 정도는 아무리 말을 하기 싫어도 그냥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놀란 마음에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 좀 소리내서 불러보세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곤 그냥 스스로 소화제를 챙겨 드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리시더군요. 그리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할 말이 생기면 메모장에 적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가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지 어머니 그만 실어증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의 모습에 아버지와 저뿐 아니라 아내도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실어증에 빠진 지 3일 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누구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안절부절 못하다가 말씀까지 이르신 거냐고요. 오늘 문제부터 들어보고 어머님 평일 되면 저랑 정신과부터 같이 가요. 당신도 더는 입 다물 생각하지 마. 어머니 상태 저 정도면 엄청 심각한 거야. 아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 말까지 잃어갈 동안 아내 또한 갑자기 잘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에도 좋아하긴커녕 날로 표정이 어두워져 갔었죠. 아내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보고 있던 어머니는 갑자기 소리 없이 두 손을 마구 내저으시더군요. 그러자 시선은 모두 어머니에게로 집중됐어요. 어머님 마치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니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민 메모장을 본 순간 아버지와 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사실 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걸 새아가한테 들켰어. 여보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상상도 못한 진실에 아버지와 전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어머닌 그런 우리를 보며 흐느끼셨습니다. 잠시 얼이 빠졌던 아버진 점차 흥분된 목소리로 제 아내를 채근하시더군요. 바람? 새아가,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게 말 좀 해봐라. 드디어 말씀하셨네, 어머님. 어머님이 말씀을 못하셔서 더는 설명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죄송해요, 아버님. 먼저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서요. 사실 저 어머니께 여행 얘기 꺼내기 며칠 전에 친구 만나러 시내 갔다가 어머님을 봤었어요. 처음 보는 웬 남자랑 손잡고 다정하게 걸어가시던 모습을요. 아내는 한층 더 어두운 표정으로 드디어 혼자만 끓이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저를 점점 더한 경악으로 밀어넣었죠. 처음 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한 아내는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숨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이걸 당장 어머니께 여쭤볼까 싶다가도 만에 하나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일을 직원한테 맡기고 며칠 동안 어머님이 외출하실 때마다 뒤를 밟았어요.
그런데 제 오해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시내에서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이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으셨어요. 그럼 그걸 왜 당장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먼저 어머니께 제대로 여쭤보고 어머님이 직접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늘 아버님이랑 이 사람이 있으니까 대화할 기회를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원래 저만 보면 눈살부터 찌푸리기 바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핑계로 따로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여행 일정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2박 3일 일정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없어서 이틀째 저녁이 되길 기다렸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어머님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겨우 얘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대화를 했던 중간 과정에 대해선 대충 생략하며 어머니의 상간남에 대해서만 설명하더군요. 어머니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꾸 나가던 등산 모임에서 그 남자를 만나 1년간 만남을 가졌다고 했죠. 눈치를 보니 어머니는 처음엔 부정하다가 아내가 뒤따라다니며 찍었던 사진을 보고 그제야 사실은 인정하신 것 같았어요. 아내는 어머니 변호하기라도 하듯 어머니가 말하길 늙음하게 자기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자가 된 기분이 들어서 잠시 넘어갔던 거라며 당장 정리할 테니 가족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셨다고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간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니께 얼마나 헌신적인 분인지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머님이 예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알지만 아버님이 속죄해온 세월이 있는데 이건 절대 부부된 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남잔 당장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게 맞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순서라고도요. 전 어머니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이미 지은 죄를 스스로 고백하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런데 어머님은 용기가 없으셨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고백은 않고 제 눈치만 보기 바쁘시더라고요. 아마 겁이 나셨던 거겠죠. 그 와중에 제가 먼저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노심초사하면서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이런 병까지 얻으신 것 같아요. 다 저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어요. 어머님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고요. 전 어떻게든 부족한 머리로 최대한 현명하게 해결해 보려고 한 건데 이런 제가 혹시 건방지게 느껴지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아버님. 아내 한껏 우울한 표정을 보니 그동안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진 화가 나다 못해 허탈하셨는지 헛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울고만 있던 어머니를 분노 서린 눈빛으로 누려보다가 제 아내에게 고개를 돌려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니? 가뜩이나 내 안사람 때문에 그 모진 시집살이 당하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런 부끄러운 일에까지 엮이게 해서 내가 면목이 없다. 죄 없는 네가 이 일로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이 많았겠니. 내가 너에게 늘 죄인이구나. 미안하다가. 저 또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식탁 아래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건했던 아내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결국 눈물을 툭툭하고 떨구더군요. 아버진 다시 어머니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질질 짜고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난 우리 어머니 일로 평생을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았어. 죽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당신한테 미안해서 난 평생 당신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도 싼 인간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내 마음을 몰라줄 순 있어도 어떻게 그런 날 두고 바람을 피워? 며느리랑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은 내 마음을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거야. 그 흉측하고 가벼운 욕정 하나로.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딴 메모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갖다 버려. 평생 벙어리로 살든가 말든가. 내 앞에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아버진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며 사과의 말이 가득한 어머니 메모장을
집어던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가시더군요. 시내에 있는 등산복 매장이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거기 말하는 거지? 감히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다녀? 내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내버릴 테다. 아내와 저는 황급히 그런 아버지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탄 아버지를 놓칠세라 얼른 옆자리에 올라탔어요. 우선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싶었지만 화가 나서 주먹을 부들대던 아버지께 차마 무슨 말도 나오질 않더군요. 아버진 그 상간남의 매장 앞에서 내리자마자 용수철처럼 택시에서 뛰쳐나가셨어요. 우리 또한 택시비를 지불하고 얼른 아버지의 뒤를 쫓아갔죠. 여기 사장 나와! 아버진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아버지보다 젊어 보이는 한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께 다가오더군요. 카운터 구석엔 그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구시죠? 저희 매장에서 옷 사간 고객이신가요? 혹시 옷에 무슨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문제? 문제 있지. 옷이 아니고 내 가정이 박살났으니까. 예? 모르는 척하지 마, 이 구렁이 같은 놈아. 나 한덕자 남편 되는 사람이야. 한덕자요? 여보, 한덕자가 누구야? 그 남자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듣자 경악을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채근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내 그놈은 의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오리발부터 내밀더군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어디서 뭘 잘못 알아가지고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야. 여기 손님들 있는 거 안 보여요? 당장 나가요, 얼른. 모른다고? 거기 아주머니, 이 사람 등산 모임 나가죠?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 것 없이 약속 있다고 가게 비우고 밖에 막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 등산 모임에서 내 안사람이랑 글쎄 1년을 붙어먹었답니다. 내 아내를 모른다고? 우리 며느리가 너희들이 붙어있는 더러운 사진을 몇 장이나 찍었다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정말이에요? 거기 아가씨, 그 사진이라는 거 나도 좀 보여줘 봐요. 아주머니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아내에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혹시 아내가 해코지라도 당할까 싶어 앞을 막아섰는데 아내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 속의 사진을 그 아주머니에게 보여주었죠. 저도 옆에서 슬쩍 봤는데 다정하게 붙어있던 사진 속 중년 남녀는 정말 눈앞의 남자와 저희 어머니가 맞더라고요. 사진을 보자 그 아주머니는 이를 갈았고 아버지 매장 안 손님 전부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 인간을 진짜 내가 그동안 몇 번을 봐줬는데 또 바람을 피워? 거 보쇼. 내 말이 맞죠, 아주머니? 여기 보쇼들. 이 가게 사장이란 인간은 다 늙어서 추한 줄도 모르고 남의 아내나 꿰어내는 파렴치 아닙니다. 이런 인간 가게에서 비싼 돈 쓰지 마세요. 남의 가정 파탄낸 인간을 돈까지 써서 배불려 주지 말라고요. 여기 말고 세상에 등산복 살 땐 지천에 깔렸으니까 다른 데 가서 더 멀쩡한 사람한테 돈 쓰세요. 아, 여기 사장이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지 동네방네 소문도 내주면 감사하겠네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저 근근히 먹고 사는 소상공인입니다. 화나신다고 영업장에서 이러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창피한 건 알아, 이 개자식아? 창피한 짓인 줄 알면 애초에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내 아내를 먼저 꼬셨다며? 너 같은 인간은 쫄딱 망해서 깡통 한번 잡아야 정신 차리지? 너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이 천하의 개 잡놈의 새끼, 이 쌍놈의 자식. 그렇게 흥분한 아버지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버진 삿대질을 하며 이곳엔 차마 적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쌍욕을 퍼부으셨죠. 안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장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죄다 몰려들어 우리를 구경했어요.
그 매장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안이 훤히 보였거든요. 그중 몇몇은 휴대폰으로 아예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더라고요. 그 남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버지 얼굴이 인터넷에 떠돌기라도 할까봐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 있던 그 남자의 아내분이 성큼성큼 다가오시더군요. 아! 이 썩을 놈의 인간아. 내가 다 늙어서 이혼하기 싫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너 더는 안 되겠다. 넌 당장 이혼이야. 이 매장도 내가 평생 미용실 하면서 쎄 빠지게 돈 벌어서 차려줬는데 맨날 가게 문 닫고 어딜 쏘다니나 했더니만 그새를 또 못 참고 바람이 들었어? 이 가게도 당장 빼버릴 거야.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리고 냅다 그 남자의 정강이를 발로 후려차 버리셨죠. 고통이 굉장했는지 상간남은 종아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후드려 패시더군요. 우린 난리통을 뒤로하고 진이 빠져 또다시 흐느낌을 시작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설거지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우리를 보고 잔뜩 움츠린 채 아버지 눈치만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찬 듯 큰 소리로 비아냥대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흥, 당신한테 집안일은 죄인이 받는 형벌 뭐 그런 건가 보지? 평생 날 죄인 취급할 땐 나한테 다 맡기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더니만 제발 저리고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집안일 하는 척을 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아내는 제게 아버지를 따라 들어가 보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군요. 저 또한 아버지가 걱정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진 침대에 걸터 앉아 또다시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인성아,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동안 네 엄마한테 헌신했던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배신당한 기분이야.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처량해서 미칠 것 같다. 저는 바닥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아버진 한참을 흐느끼시더니 힘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지치는구나. 안 그래도 사실 이젠 카센터도 정리하고 네 엄마랑 귀농이라도 할까 싶어서 고향에 집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너흰 이 집에 살다가 때 되면 아파트로 이사 가거라. 어머니는요?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하실 생각이시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그러고 싶구나. 하지만 어떻게 그러겠니? 어찌됐든 너희들 엄마이고 나랑 40년을 넘게 산 아낸데 그리고 이런 배신감이 들었는데도 아직 내 안엔 네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구나. 여기서 나가면 네 엄마가 어딜 가겠니? 평생 스스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돈은 뭘 해서 벌겠어? 그냥 미워도 죽을 때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여보. 아버지 이해심에 놀라던 전 뒤에서 들려온 물기어린 목소리에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등 뒤를 보니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흐느끼고 있던 어머니가 보이더군요. 어머니는 뒤에서 우리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제 아내 또한 그 뒤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트인 어머니의 말에 저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당신 말문이 트였어? 그런가 봐요. 그전엔 아무리 말해보려고 애써도 말이 안 나왔는데 나를 옥죄고 있던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제 말문도 같이 터졌네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 안 버린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나한테 평생 괴로울 고통을 주고 당신은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졌다는 거야? 당신, 내가 이혼 안 한다고 해서 당신 용서할 거란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내가 평생 그래왔듯 당신도 나한테 죽을 때까지 속죄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당신한테 주는 이혼보다 더 혹독한 벌이야.
저 또한 더는 어머니를 전처럼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처럼 안녕히 주무셨냐, 밥은 드셨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빠르게 카센터를 정리하고 고향에 마련한 집으로 귀향하실 때까지 집안 분위긴 싸늘함 그 자체였죠. 그동안 어머닌 집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고 거의 그림자처럼 지내시더군요. 가족들 눈치를 보며 평생 하지 않던 집안일을 찾아하고 밥을 차리셨어요. 물론 식탁에선 그 어떤 대화도 한마디 오가지 않았죠. 얼마 뒤 부모님이 이사하던 날 아낸 걱정스러운 말투로 저희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꼭 이사를 가셔야겠어요? 거긴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만큼 멀잖아요. 어머님하고 사이도 서먹하신데 두 분만 그 먼 곳에서 떨어져 지내면 힘드시지 않겠어요? 버스 타고 그놈 등산보 매장 있던 시내역만 지나가도 내 우라가 치민다.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사 가는 게 나아.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아가. 자주 올 필요 없어. 너 구박하고 그런 스트레스까지 줬던 시엠일 뭐 좋다고 자주 찾아오냐. 가끔 전화만 한 통씩 하자꾸나. 저와 아내는 두 분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한 부모님 댁에서 다시 서울로 출발하는 길에 저는 어머니를 그냥 흘끔 본 뒤 차에 올라탔어요. 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았기에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까진 원망의 마음이 강했거든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건 아내뿐이었죠. 그리고 어머닌 2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속죄의 연장선인 삶을 살고 계세요. 저와 아내는 두어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내려가는데 어머님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정가는 완전히 뒤바뀌어 이젠 어머니가 아버지께 찍소리도 못하고 사시는 입장이 된 거죠. 심지어 어머닌 자식들 눈치까지 보며 기죽어 사시는데 이젠 어머니가 필요한 말은 조금씩 하고 사는 저와 아버지와 달리 동생은 아직도 어머니께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 설날엔 술을 마신 동생이 이런 말을 늘어놓더군요. 오빠, 난 진짜 우리 엄마 보기 너무 힘들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나 낳고 돌아가실 뻔했다는 걸 아니까 아무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난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되지 싶다가도 평생 엄마 눈치 보면서 힘들게 산 아버지 생각하면 또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새언니, 새언니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실래요? 전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해요? 그냥 시간에 맡겨보세요, 아가씨. 답이 보이지 않을 땐 시간에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그냥 여기 왔을 때 왔다고 인사하고 갈 땐 또 간다고 인사해보는 것 정도는 해보세요. 부모를 미워하는 일은 자식에게 더 없는 형벌이잖아요. 어머님 일로 아가씨도 제 남편도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슬프네요. 취기가 올랐는지 아내의 말에 저 또한 울컥하더군요.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어머니가 다시금 원망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우린 어머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가족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고통은 아주 오래도록 멈추지 않고 아버지를 괴롭힐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곤 해요. 어머니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은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남자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 위자료를 물게 된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 돼야 했죠. 등산복 매장은 당연히 없어졌고 지금 그 자리엔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영상과 글을 게재하며 한동안 그 일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다행히 영상에 저희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제 얼굴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꽤 유명했던 일이었던지라 나중엔 그놈의 근황까지 인터넷에 누가 올렸더군요. 이혼당하며 거의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그 남잔 지금 90이 훌쩍 넘은 자기 노모의 시골집에 얹혀 살며 남의 집 농사 일손을 거들며 먹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평생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아내 가슴에 대못 받고 살았다고 하더니 분수에 맞는 처참한 말로였죠. 저와 아내는 몇 달 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아내 뱃속엔 7개월 된 우리 아가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아버진 빈 서울의 집을 팔고 2대1의 비율로 저와 동생에게 재산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다가 끝까지 그냥 받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럼 동생과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동생한텐 결혼할 때 우리가 쥐어보낸 돈도 있잖니. 무엇보다 새아가가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애가 성격이 덤덤해서 괜찮다고 냈어도 응당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사람된 도리 아니겠니? 돈 받으면 새아가한테 몇 천만 원 뚝 떼어서 통장에 넣어줘라. 내가 주면 안 받는다고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넣어주란 말이야. 새아가처럼 현명하고 착한 아내 절대 어디 가서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네 아내 말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평생 잘해주면서 살아. 아버지 말씀대로 제 아내는 굉장히 마음이 큰 사람이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어머니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랍니다. 임신한 후 어머니는 내심 새로 생긴 자신의 손주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셨는데 저와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뭘 물어보지도 못하셨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혼자 음식을 하던 어머니 옆에 가서 말없이 돕거나 유일한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는데 그날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어머니 옆에 가서 이러더군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가 예쁜 딸이래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우리 딸 태어나면 많이 예뻐해 주실 거죠? 손주 사랑은 조부모님이라잖아요. 아이, 당연하지. 나한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난 너한테 못되게만 굴었는데 너무 부끄럽다. 고맙다, 아가. 딸이든 아들이든 네 자식인데 태어나면 내가 누구보다 예뻐해 주마. 그리고 예전엔 내가 정말로 미안했어. 아내는 제게 그래도 힘들게 절 낳고 길러준 분이니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며느리 된 돌인 다 할 생각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내 깊은 마음에 우리 가족은 모두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전 이런 아내를 얻은 걸 축복으로 여기고 아내와 곧 태어날 우리 딸에게 헌신하며 남은 제 생을 살아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딸이 태어나면 저희 집 분위기도 조금은 따스해질까요? 얼었던 아버지와 우리 남매의 마음이 조금은 더 녹아내릴까요? 아직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대로 시간에 맡겨보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답이 흘러나오는 날이 오겠죠. 이곳 사연들을 들어보면 유독 외도나 고부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침 제 사연엔 2가지 주제가 다 들어있네요. 우선 저는 배우자를 두고 밖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믿음을 배신한 사람을 기다리는 건 비참한 말로 뿐이라고요.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신뢰 하나 못 지키는 사람에겐 그 어떠한 행복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고 싶어하는 일부 시어머니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느린 여러분의 우라를 풀어줄 도구가 아니라 존중해줘야 할 또 한 명의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드는 건 좋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간직하셨으면 좋겠네요. 구구절절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